네, 다음은 그 평양 위치에 따라서 조금 크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고려시대 때 서북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지 추론적인 한번 가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듣고 있는 그 고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고려 국경선은 압록강에서 원살만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발표하신 윤한택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역사학계의 오랜 동안의 그 숙제인 평양 문제를 토론하는 이 자리에 제가 여기서 한 길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얘기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려의 이 북쪽 경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는 우리나라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한 5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죠. 북쪽 경계 중에서도 기록들을 보면은 서북면하고 동북면이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북면 쪽, 그걸 흔히 북계라고 그러고요. 동북면은 동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계 부분, 서북면 부분은 오랫동안 이 부분 연구를 해오신 이인철 교수가 아마 이어서 자세하게 발표를 하실 것 같고요. 순서는 이쪽 북계 서북면 쪽 주로 고려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냥 가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실을 가지고 무슨 가설 같은 걸 요새 세우는 시절이 아니니까 역사는 또 가설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 사실을 충실하게 이렇게 엮어서 이 얘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에 뭐 이런저런 생소한 단어들을 써놓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 서북면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사를 가지고 쭉 읽으면서 위치를 이렇게 쭉 모아서 정리하는 거가 순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료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봐서 그냥 엮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흔히 퀴납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정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역사하는 대로.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 서론을 그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용어, 생소한 용어도 동원해서 써놨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 국가 자체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내부의 범주와 외부의 범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내부의 고려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10세기, 14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고려라는 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국제한 나라만 얘기해도 송나라가 있고 그리고 요나라가 있고 그리고 금나라가 있고 그리고 먼 나라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동아시아에서 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제질서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국제질서 속에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공인받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 내부에서 이 고려가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예, 고려는 왕씨가 왕건이 이수종 왕씨가 왕씨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인데 실제로는 그 아래에 흔히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많은 가문들이 10개 가문이 되죠. 가문들이 중심이 돼서 연합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그 중에 가장 강한 가문이 고려왕씨 가문이니까 실제로 고려 국가를 운영하는 내부의 실제 힘이 단위라고 할까요? 이 단위는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 국의 어떤 국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내부 단위는 가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려를 포함한 그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무턱대고 자료만 가지고 이것 엮어서 그냥 앞에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가지고는 뭐 그 답은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의 가문이라는 것, 그리고 고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고려를 포함한 그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라는 것, 이 세 개를 잇는 일정한 끈 같은 게 있겠느냐. 그걸 엮어내는 끈. 고려라고 하는 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에 있는 가문, 그리고 바깥에 있는 여러 국가의 국제적인 질서 관계를 잇는 끈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걸 찾아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읽는데 훨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대단히 유기적이고 그리고 정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쉽게 얘기를 전개를 하면은 중세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얘기는 아마 아주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일반화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가위국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변화하여 국이 된다. 요새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라는 말 자체는 우리 중세에서는 가문의 연합체로서의 국이 된다. 국은 방국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 변화한다는 화와 그리고 가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위 된다는 위 그리고 나라 국자 화가 위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위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고려사회 내부에서 고려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가문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셈인데 이 가문을 제가 오랫동안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문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와 국가의 관계를 고려에서는 점정연립이라고 고려 국가가 농업국가 아닙니까? 이 토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관계와 관련해서 가와 국가 연관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는 전정연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정연립을 오랫동안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전정연립이 우리가 얘기한 것은 공인이 산이 하는 얘기, 공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책을 한 2권을 썼는데 그 책 속의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는 사적이라고 하는 사의 용어와 통해 있고 같고요. 고려사 전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가는 사이고 그리고 국은 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과 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전정연립이고 공과 사가 그리고 가와 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화과이국이니까 화과이국이란 말과 전정연립이란 말은 사실은 같은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내부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국력을 나타내는 경제력 나타내는 어떤 표현으로서의 사정과 공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전체를 포함해서 국가의 어떤 노동력 수, 호구수가 얼마가 되고 정결 토지수가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가가 이루어서 국가가 된다는 표현, 이 표현이 그 당시 고려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된다.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고려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는 한 표현인 서북 국경을 구체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검토해 가기 위해서 전제로서 까는 기본적인 전제는
전정 연립이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은 공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가와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전개해 가겠다라는 얘기를 서론에 써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고려의 서북면 경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관점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서로가 각 국가 간의 관계를 서로가 공민해주는 제도로부터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송나라와 그리고 요나라와 그리고 금나라와 그리고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 주고받았던 책봉 관계들. 그러니까 누구를 뭐 얼마를 이렇게 고려 국왕을 어떻게 책봉했다는 기사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먼저 일본 책봉 기사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보면 2-1번에서는 처음에 송나라가 이제 고려 국왕을 고려의 경종을 책봉하면서 현토주의 도덕 그리고 시급 3,000%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은 고려가 관할하는 시비적 범위와 호구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국의 그 구성단위, 내부의 고려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주는 내부의 기본 단위였던 이 가문이 본관과 세계를 기본 요소로 해서 구성하는 것을 외연적으로 확대해놓은,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놓은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단지 이렇게 관할하는 시비적 범위와 호구를 간략하게 보여줬을 뿐 명확하게 고려의 영토가 어디까지 가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여기서는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속되는 이제 거란과의 관계나 그리고 이제 여진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몽고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그런가 해서 좀 검토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의1 기사를 보면 거란이 현종을 고려 국왕 시급 1만 호, 식실봉 1,000호로 책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우리가 송나라에서 얘기했던 시급 얘기 외에 식실봉 요건이 추가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고려의 어떤 영수 자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시하거나 혹은 경계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제 쭉 2-1-2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금대에 오면 후대로 오면 올수록 인종을 단순히 그냥 고려 국왕으로 책봉했을 뿐 시금이나 식실봉기사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원식에 가면은 칙할 통치가 이루어져 놓으니까 더 간략하게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국의 국력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 영토와 경계를 나타내주는 특수로 보이는 책봉기사 속에서는 추상적인 상징적인 표현은 찾아낼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이 고려국의 지리적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서술해 놓은 지리지 기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134쪽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고려국의 지리적 위치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지리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려의 서북 쪽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을 경계로 하였는데 그 이루는 것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압록의 위치를 이 해당 관련 기록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과연 이 기록 자체가 고려사의 다른 세가 기록이나 혹은 지기록 기타 이런 기록들 나오는 그런 기록들과 일치하는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을 바꾸어서 이제 논의를 해볼 작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여기서 나오는 압록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발표하실 남희연 교수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 압록 부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하와 관련되는 부분에 그 관련 내부에서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압록 관련 종합적인 논의는 남 교수님한테 미루고 있습니다.
또 지리지 중에는 북계에 대한 개발적인 서술도 있습니다. 그 보면요, 2-2-1에는 이 북계라는 것은 본래 조선의 예전 땅이었고, 그리고 삼국때에는 고구려 소유였으며, 신라 문무왕이 그 땅을 병합하였고, 궁예가 폐서 13년을 나누어서 획정하였으며, 성종 14년에 서경 소관을 폐서도로 삼았고, 그 뒤 북계라고 호칭하였다가 석종 7년에 서북면으로 호칭하였고, 신우 14년에 오타가 났네요. 다시 서해도에 소속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발적인 면역으로 고려국 서북쪽 영토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경이 하나 있고, 대도가 하나 있고, 방어군이 25개, 진이 하나, 현이 10개, 중엽 이후에 두었다고 하는 또 부 2개, 군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우리가 고려 서북면 국경이 어디 있다고 하는 걸 확정할 수 있는 이 기록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수순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우리 이제 국정교과서나 이렇게 일반적인 전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에 고려 시사를 연구한 사람들로부터 현재 전문 연구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국정교과서에까지 고려의 국경은 왼쪽은 압록강이고 오른쪽은 원사만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그 오래된 그 이제 기록이 주로 어디에서 비롯했느냐면 그 다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거죠. 고려국 북쪽 국경을 살피면서 종래 1차 축성, 그러니까 관방이죠. 이 관방 관련 기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2-3 기사를 보면 고려 특종 2년 8월 25일에 평장사 유소에게 명령을 해서 북쪽 경계의 관방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시작점은 서해 예전 국내성 경계 압록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동쪽으로는 화주 등을 거쳐 바다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른바 고려 장성으로서 현재 일반적으로 서해 압록강에서 동해 원산방까지로 표시되고 있는 고려 국경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간단하게 이 기록 이어서 나오는 기록들을 이렇게 잠시 검토해 보면 이 장성은 이후에 또 추가로도 설치되고 더구나 거기 보면 정종 원년에 이렇게 추가로 설치되었죠. 그 밑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장성 밖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종 27년인 1073년 4월 서북로 백마사가 상주를 하는데 거기 보면 고려 장성 바깥에 개간한 토지 11,494경을 수확을 해서 물량으로 접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려 장성 자체가 고려의 경계라면 북쪽 서북 경계라면 그 바깥에 개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경작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관방이지 이거 자체가 국경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자체를 전문 연구자들이 저는 지금까지 언급들하는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종 14년에도 또 장성을 증축하다가 금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변경 지역에서의 축성은 문자 그대로 관방, 그야말로 이제 방어 지점이지 그것이 국경선으로 될 수가 없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가 검토한 부분은 동아시아 국제실속에서 봉국과 고려국이 공인받고 있던 국계 공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은 책봉 기사나 그리고 지리지 직접 기사 그리고 관방 관련 기사를 검토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밝혀보고자 하는 서북면 국경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려의 국경, 서북면 국경을 언급하고 있는 자료들을 쭉 찾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3장입니다. 136쪽이요. 경계기사 검토. 이상에서 대략 기원 후 10세기부터 15세기가 14세기까지인데 잘못 썼네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 공문국가가 송, 금, 요, 원 등 주요국가와 교류하면서 공인받고 있었던 국계 봉강, 이 봉강이라고 쓴 이유도 제가 그냥 경계라고 안 쓰고 봉이라고 꼭 얘기하는데 그건 책봉이라고 하는 충세적 의미에 어디에 누구를 봉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자주적이니 사대적이니 그런 얘기는 잠시 뒤로 그런 논의는 미뤄두고 그 당시 그런 관계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공인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강력도 단순한 자연적인 지리의 그 어떤 경계가 아니고 앞에 봉을 붙여서 봉강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공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봉 지리 축성 사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들 사료는 직접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고려국 국배의 공간을 직접 언급한 기록을 찾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1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은 고려 태조 왕건이 배현경 등의 추대를 받아서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던 918년 6월 14일의 상황에 대한 고려사의 언급입니다. 여기서 사만이 풍요라고부터 도적의 무리가 다투어 일어나니 궁예가 어깨를 용감하게 떨치고 크게 소리치며 드디어 초적을 토벌하고 세수로 나누어진 요좌의 과반을 근거로 하여 나라를 세우고 법을 정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은나라 말기에 권력주의 혼미함을 철폐하고 주나라의 분명함을 세운 천하의 대륙 휴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삼국 궁예가 근거한 국가의 영토를 요좌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할 앞으로 계속 검토해볼 관련 용례에선 요동을 의미할 개연성이 큽니다. 이 개연성은 앞으로 계속 가면서 우리가 더 키워가기로 하고 잠시 이건 제쳐주더라도 우선 이 사료에 근거하면 이 10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정치 세력에 미치는 질적 범위가 요를 지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백합니다. 이 기사에서 요자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질적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료는 이보다 7년 뒤인 태조 8년 925년 12월 발해가 멸망한 기사에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3-2 기사를 보면요. 이 기록에서 발해 건국자인 고려인 대종이 근거한 곳이 요동이며 그 영역은 5경 15부 62주이고 사방 5천여리이고 인구수가 10만이며 고려의 치경이 인접해 있다고 하였다. 또 그람과 대대로 적대하였는데 그람주가 호란성을 부여하여 발해를 멸망시키고 동당구로 바꿨으며 그 유민 수만호 거래로 망명했다고 했다. 여기에서 현재 주제와 관련하여 정밀하게 의미할 용어는 요동과 인접 지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위에 8-1 사료와 관련해서 이 요동은 요자와 같은 실체를 읽는 것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이 사료에 근거하여 요동의 왼쪽 혹은 즉 한반도의 내부로 읽고 이어지는 인접 지경과 아울러 그것을 재차 확인시키는 것을 이해하는 이런 독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하는 사료와 연관지어 살피면은 앞에서 읽은 요좌가 요동이라고 하는 것을 읽는 것이 훨씬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3-3 사례를 보면요. 조금 깁니다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다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서희 관련 기사입니다. 성종 12년 993년 거란 침입과 관련해서 이제 서희가 중군사가 되어서 북계의 군대를 주둔하고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성종이 북계 주둔군을 스스로 거느리고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경으로 행차하려고 하였고 이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군해서 안북부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그런 동경유수 소선영이 봉산군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우리 선봉군의 사신인 급사중 윤수한 등을 포획하였는데 성종이 이것을 듣고 더 진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구절은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한 북계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서경이라고 하는 현재 서경이나 그 부근이라는 것 이 기록을 보면요. 그 지점은 이 서경이 여기 서경 이 지점은 서경이 평안북도 저 위쪽에 그러니까 압록강 근처에 있는 안북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봉산군보다 더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 기록만 보면 이 서경이 현재 우리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있는 서울 서경의 위치가 아니고 이 서경이 압록강을 넘어 있는 위치라는 거죠. 이 기록은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여러 대응 방안 중에서 이건 이제 코란치원이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하면서 서경 이북의 땅을 할애하고 황주에서 천령까지를 구획하여 봉황으로 삼자고 논의했다. 이게 우리 이제 교과서나 전문 연구자들이 현재 한반도 안에 있는 평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다 이제 다 내주자라는 의견으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얘기한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읽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요동 반도에 있는 어느 땅 일부가 그 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이제 비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희가 주장하기를 그런 동맹에서 우리 안북까지의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애전이 근거한 곳인데 이게 요동지역입니다. 광종이 이 요동지역을 취득해서 가주, 송성 등의 성곽을 축조했다. 또 소선전과 담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 유명한 기록 아닙니까? 고려의 옛나라 임으로 국호를 고리라고 했고 평양에 토하였으니 만약 토지의 경계를 원한다면 상부의 동경이 모두 우리 지경 안에 있는 것이며 또한 압록강의 안팎 역시 우리의 지경 안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그런 동맹에서 우리 안부까지 수백 리 땅에 광종이 축성을 했다는 것. 또 옛 고구려의 평양에 도하였다는 것. 그러한 동경도 압록강 내외의 우리 영토라는 것.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도 우리 국경은 여전히 압록강에서 원산만까지 그려놨던 거죠. 이 기록 자체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기록 자체를 시각을 아까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면 이것 자체를 지금 현재 교과서처럼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상을 종합하면은 우리 본강은 압록강 밖까지 걸쳐 있으며 우리 북계는 안북부와 봉상군의 북쪽에 있는 옛 고려의 평양인 당시 고려 서경이거나 그 부근이 됩니다. 그런데 요동지역이 고려국의 본강이라는 것이죠. 이건 명확한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울러 요 좌는 요동과 같은 대상을 지칭할 개연성도 훨씬 더 커졌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우선 결론을 지어도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과 평양과 요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거란의 침공이 있기 3년 전인 성종 9년 990년 서경 행사와 관련한 다음 기사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서 서경은 평양의 웅도이고 요성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명확하게요. 즉 서경, 평양, 요성은 같은 실체로 파악되고 있고 그 지역이 무료와 관련된 있음을 직접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냥 읽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읽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안 맞추었던 거죠.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죠. 이 서경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서경은 태조 원년에 평양 대도호부 설치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면 이제 저 눈치 빠른 선생님들께서는 벌써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때 이 태조 원년에 설치한 평양 대도호부는 조선 민주영화국 평양이 지금 한반도 평양이 아닌 것이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록을 보면 저 위에 있는 요동에 있는 어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성종 9년 서경 행차가 이루어지고 그 3년 뒤인 성종 12년에 거란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 2년 뒤인 성종 14년에 서경 유수관을 설치하여 기구를 확대했습니다. 즉 이 기록에 근거하는 한 이 시기까지의 서경은 요동 지역에 있었을 개연성이 큰 것이며 따라서 이 시기 고려국의 공강을 요동 지역까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경이 오늘날에 지금 현재 한반도 서경 이쪽 평양 쪽으로 내려오게 된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당연히 의문이 생기고 저도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에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음 농구로 미루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당시의 서경이 요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다음 종합 토론 시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연성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농구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다음 고려국 본강에 관한 기록은 이후 약 80년이 지난 문종 26년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김제가 가지고 돌아온 황제 직서 중에서도 보입니다. 3-4 기록을 보면요. 여기서 고려국의 본강의 시원으로서 기자가 거론되고 있고 그가 책봉을 게시한 곳이 요 좌로 명기되고 있습니다. 그 송나라 천자, 송나라 황제가 너희들 고려 땅은 여자다,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삼국 궁의 정치적 무대였던 요 좌와 같은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바로 요동과 같은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11세기 1072년 이 시점에서 송나라가 고려를 고려 영토를 요동 땅, 요자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다. 황제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요 좌를 고려국 본강으로 명기한 송나라 황제의 직서가 전달됐던 문종 26년으로부터
3년 뒤인 동항 29년 1075년에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송나라, 요나라 그리고 고려 삼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인데, 먼저 송나라 신조 희경 8년 1075년 4월에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4-1 기록을 보면요, 좀 깁니다만은 아주 더 긴 기록들을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추격하고 당연히 잘라버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때 요 국신사 소희를 통해서 요 군주에게 보낸 답서에서 요나라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송나라에 와서 옛날 고 장성과 그 근처 분수령을 경계로 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장연성 육번령 연산 저쪽이죠. 그 위에 육번령을 경계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 분수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요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는 방략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고려와의 이제 이 관계 설정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기도 하죠. 이 사건이 있었던 같은 해 석 달 뒤, 3개월 뒤에 고려문종 29년 1079년 7월이죠. 요나라 동경병마 도부서가 추밀원의 차자를 받들어서 통첩을 발송하여 압강이라고 썼습니다. 압록강이라 안 쓰고요. 압강 이동의 강력을 다스릴 것은 고려에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라가 한편으로는 송나라에 가서 국경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고려에 이제 이 국경 협상을 하도록 이제 보낸 거죠. 사실은 파견한 거죠. 그래서 그 기록 3-4-2를 보면은 고려에서는 이에 중추원사 유홍과 상수우성 이당감을 파견하고 요 사신과 함께 토지 분계를 심의하여 책정하려고 하였으나 확정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역의 기준이 되는 압강에 대하여 당시 그 표문, 그러니까 송나라에 보내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입장인데 이거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명한 이 표문을 썼던 사람이 박일량입니다. 이 박일량이 열전에는 기록이 조금 이 지명과 관련 기록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가 일찍이 압록강을 넘어 이 압강에 대해서 압록강이라고 써놨어요. 압록강을 넘어 경계를 삼으려고 하였으며 배다리를 설치하고 동쪽 언덕 너머에 오주성을 설치하였는데 현종은 이를 여러 차례 협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문종 29년에 또 사신을 파견하고 그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박일량이 작성한 진정표를 요 군주가 보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한 일을 중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일량이 이제 작성했다고 하는 이 진정표를 보면 그 전문이 나와 있는 그 전문이 그게 동문선에 있습니다. 그 동문선에 보면은 여기는 또 아까 압강, 압록강이라고 표현했던, 그러니까 고려사 기록에서는 압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고려세가에서는 압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전에서는 압록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동문선의 원래 표문 안에는 그냥 압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압록이 형세를 이루고 매기 고무리를 구획하여 한계로 삼으니 강 연안에 늘어선 유지에는 부여의 옛 초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전에 태후가 이 강력을 하사하였는데 중간에 와서 동쪽 언덕너머에 성곽을 설치하고 다시 교도부를 설치하여 공부자를 연이어 펼쳐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종합해보면 문종 29년 1075년 시점에서 요나라가 압강 이동의 강력을 다스릴 것을 요청했다거나 압록강을 건너 경계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기록에 따르면 원래 고려의 강력이었던 요동을 넘어 압록강 경계까지가 고려 변경지역으로서 이 시기 요와 분쟁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압강과 관련해서 다음에 남 교수님이 이제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구차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압강이 요수와 같은 실체라고 하면 이 기록 자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천착하게 하고, 우선 여기서는 명확합니다. 어쨌든 고려 국경은 요하로 되어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여기서는 압록강 자체가 현재 압록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압강 저쪽에 요하라고 하는 고려의 국경에서 그 안쪽에 있거나 그 같은 것이거나 그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흔히 이거 제가 그냥
용어를 찾다가 그냥 변경지역이라는 용어를 좀 차용했었습니다. 국경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변경지역의 이 분쟁 상태라는 표현도 좀 위험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초점을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고려 수북경이 그냥 압록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그것이 더 명확하게는 1차 기록을 보면 요하, 요수 되어 있다, 요좌, 요동 이렇게 이런 지역을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만 저는 이 논구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그리고 혹은 남 교수님의 얘기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인철 교수님 얘기로 넘겨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종 29년 요 사신과 함께 국경협상에 참여했던 이홍은 그로부터 5년 뒤인 동안 34년에 송나라 사신으로 갔다 황제 칙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칙서에서 송나라는 고려의 영토를 다시 요좌로 재차 확인시키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당시 동아시아 국제전세 속에서 요의 세력을 의식한 적극적인 외교의 천명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송나라, 요나라, 고려가 치열하게 외교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거 자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전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공인된 어떤 그 공신력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신 일행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하고 국물의 태반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지극한 대접을 받았고 고려에 돌아와서도 처벌되지 않았던 상황도 이런 맥락 하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11세기 말 12세기 초에 걸쳐 금나라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또 한 번 회오를 치는데요. 북송이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고려 인종 1123년, 26년에 정강의 변으로 망하죠. 그 3년 전입니다.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서흥이 저술한 고려 도경에서 고려의 수국면 공경에 대하여 여전히 이전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3-6 기사를 보시면요, 명확하게 고려는 서쪽으로 요수까지가 거리고 북쪽으로는 그란의 옛 땅을 연접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요로서 경계를 삼았는데 뒤에 침략을 당하여 내원심을 축조해서 요충지로 삼았다고 하였다. 한편 요의 동쪽은 예전에 거란에 소속되었는데 지금 무리들이 도망갔으며 대금은 이제 그곳이 불모지임으로 다시 성곽으로 수비하지 않고 단지 왕래하는 길로만 찾는다고 하였다. 이거를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은 압록에서 요수까지 모두 고려의 본강인데 그 고려의 변경지역인 요동 안의 일부는 한때 거란과의 분쟁으로 점거당하기도 했고, 또 동쪽 대금과 가까운 곳은 여전히 한때 거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불모지로서 왕래 도로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료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또 이제 이 부분 보기를 하죠. 송나라가 고려의 사신을 파견한 2년 뒤인 인종 3년 1125년에 송나라의 허항종이 바로 이때 급했죠. 그 다음 1126년에 이제 정강전 당하고 아래 쫓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북성이 금나라에 막 사신을 보내고 타격했습니다. 같은 기록인 금국을사봉사 금국행정농에서 걸북계에 대한 언급들이 보입니다. 3-7 기록인데요. 함주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금나라 사람들이 신라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는데 그 산 안쪽은 깊고 멀며 그곳이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려 경계를 얘기하고 있죠. 금나라의 등장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또 한 번 반전한 것은 몽고의 등장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 요동 지역에서 고려 강역의 변천을 보여주는 기록은 원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3-8 기록을 보면 고려 고종 6년 1119년 봄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강동성에서 거란적을 항공시키고 이때 적의 구해수 감사가 자결을 했습니다. 이때 이 감사가 자결한 곳은 요하를 끼고 있는 좌우익으로서의 계주, 고주관 중에 우익에 해당하는 고려 지역으로 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요동이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민왕 19년 1370년 원나라 고려 통치의 거점 중에 하나인 동령부에 도망가 있던 희철의 아들 기세한 천모가를 체포하도록 도평사사가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 중에 고려국 경계와 관련해서 기록이 하나 보입니다. 기세한 천모가는 요양이죠. 신양이 원래 고려의 예전 경계였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또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강계 만호부로 하여금 요양 신양 사람들에게 방을 붙이게 해서 거기다 이제 알리면서 요양은 원래 고려국의 경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생략되었지만은 고려 국경과 관련된 언급이 조선왕조실록 태조총서에서 수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금주, 복주 등에 내린 방문에서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책봉하고 땅을 하사하여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렀고 대대로 강역을 지켰으며 원나라가 통일을 하자가 공주를 내려서 요양 심양 지역을 탕목으로 삼고 분석을 술차했다. 이쪽 인정해줬다는 얘기죠. 그럴 당으로요. 이 지역이 이제 실제로 원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지만 이 지역 자체가 고려의 고유 영역이라는 걸 인정해준 거죠. 조선 총독부가 우리 경성에 있었다고 경성이 일본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심 자체가 이 탕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 지역 자체가 원래 고려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보여주는 사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신주와 관련해서는 고려 화주에 설치된 쌍성총강부 입지가 원래 신주 근처 쌍성현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고려 국경 문화 관련해 참고하는 이 기록은 고려 전공자들이 많이 논란을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논문을 쓰거나 하고 있지 않아서 그 기록을 보면 3-9-2 기록을 보시면은 1388년 명나라가 철령위를 세우려고 하자 밀직제학 박이종을 파견하여 올린 평문에서 고려 화주에 설치된 쌍성총강부의 설치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주 반란민 탁청과 용진현인 조휘가 금나라의 요동 함주로 부근에 힘주에 쌍성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고려 함주 함경이죠. 고려 함주 근처 화주에 이게 이제 그거죠. 그게 이제 원산말이라고 하는 화주에 이전에 축조한 작은 성곽 두 개가 있다라고 사기를 친 거죠. 이렇게 모하게 상조하여 마침내 화주를 쌍성이라고 모칭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경이 된 그런 기록 중에 하나죠. 여기서 명확하게 이건 사기 쳤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논의를 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학계가 문제가 많죠. 또한 명사 지리지에서도 철령무기가 고려의 경계를 편접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9-3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죠. 이게 고려가 바로 철령이가 바로 고려의 적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철령이는 현재 우리가 얘기해온 원산만 아래인 철령이 아니고 저 위에 신양, 요양 그리고 개원 위에 있는 철령, 그 철령이 있죠. 이 대해서는 논고가 안에 나와 있으면 복교수도 쓰는 논고가 있습니다. 아주 줄을 안 달았습니다. 초보 상태라서. 한편 신후 9년 1384년에는 후일에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가 변방을 안정시킬 방책을 올리면서 이 북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10 기사를 보면 북계는 여진, 달달, 요, 힘의 경계와 서로 연접해 있어서 진실 국가의 요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결론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국가이고 봉건국가였던 고려국의 위상은 송, 요, 금, 원 등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공인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중세 농업국가의 국가 위상이나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농업 생산력이 놓여 있고 그 내포적 단위를 가문 가령지가 표현해주고 있었으며 그 외연적 확대가 다름 아닌 국가 영토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관점 아래서 고려국 영토의 서북면 북계에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내 압록강으로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던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국 북계 본강은 고려 태조 왕건 시기부터 10세기부터 조선 태조 이성계 시기 14세기까지 일관되게 요좌, 요동 등으로 표현되는
지역의 경계, 그 자연물로서 요수, 요화가 였고 또 그 지역적 거점으로서 요양, 심양, 철령, 개원 등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과 요화 사이에는 이른바 변경지역으로서 이웃 종족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곳이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이 그 바깥에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뭐 료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지점이 견화산입지라고 많이 이제 흩어진 그게 개 이빨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지점이죠. 이 견화산입지가 돼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고려의 이쪽 국경 인식이 시종일관 요화까지였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막연히 현재 압록강을 고려의 서북쪽 국경으로 설정한 기존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의 출발선에 있는 거는 그 모습을 전정연립과 그리고 가령지 그리고 영토라고 하는 당시 동아시아 봉건적 책봉 체제 속에서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습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사료기판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그 표준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인데 지금 유한택 교수님 발표는 그럼 1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그 문제가 이미 까먹은 시간은 제 발표에서 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언더라인 주시면서 글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유한택 교수님 발표는 고려사 연구의 새 장을 여는 그 대문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체적인 사료를 다 안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료들이 더욱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려의 서북면 경계가 새롭게 조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고구려사도 또 조선 역사도 다 새롭게 조명돼야 되는 그런 길목에 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한택 교수님께 감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요. 앞으로 이인철 교수님하고 남희연 교수님 발표를 두 분 발표를 계속 듣겠는데요. 두 분 발표는 가급적 시간 제한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두 분, 윤한택 교수님, 이인철 교수님, 남희연 교수님 발표가 우리 학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발표하신 분들께 시간을 좀 더 할애해가지고 좋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